국민일보 안현상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이동권 특권 세력의 청산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 여기 우리 선배님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입니다. 그 공을 발췌해내서 수십 년째 울고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몇몇의 이해관계가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라면 나라에 해가 없는데요.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거든요. 어떤 보도에서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중에 70여 명이 운동권 출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사실 그 시기에 돌 한 번 안 던져본 사람들은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총학 같은 데서 학생회장 한번 해보고 뭔가 렛대를 달렸던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수십 년째 기득권으로서 혜택받으면서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386이었다고 했잖아요. 386이 686이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혜택이 필요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시대의 정신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만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회 영역, 시민단체 영역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께서 나는 여러 번 속된 말로 여러 번 했었으니까 나는 안 하겠는데 그런데 아직 못 해본 우리 운동권 후배들은 좀 하면 그게 문제냐? 그럼 얘네들한테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부분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검사 독재라는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번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의인화해서 볼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할 경우에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민주당에 갑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치안이 약해지는 거고 우리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 독재?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의 목표는 일단 최대 목표치로 잡자면 151석을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총선 목표에 있어서는 어떤 151석인가요? 아니면 민주당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되나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더독입니다.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죠. 저희는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숫자로 말씀드릴 만큼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그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151이라는 숫자가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분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분들 아니에요. 180석을 갖고 있고요. 지금 준연동제로 해가지고 위성정당 띄워서 또 사람들 모으겠다는 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소박한지 더 묻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51이라는 그 숫자가 그 점을 좀 엿보게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이 되니까 설명 잘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황준범 한겨레신문 정치부에서 질문하시는데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전곡을 찌르는 아주 간단한 질문 그리고 답변도 아주 정제 좀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시간 세이빙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요즘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주 강하게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작년 연말에 오셔가지고 이제 직접 만나보시기도 하셨고 4월에 총선은 경쟁 상대이신데 경쟁 상대로서 이재명 대표 단점도 있을 테고 말씀하신 대로 장점도 함께 장단점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생각하는 걸 다 얘기하면 좀 너무 시니컬해질 것 같고요. 일단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 동료 시민들께서 하시는 것이니 제가 장단점을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제가 아쉬운 점은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의 그 전통이 빛나는 민주당인지를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의, 김대중의, 노무현의 민주당과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좀 시니컬하게 기자님들하고 도어 스태핑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가서 대표하면 정말 편하겠다. 차라리 민주당 갈 것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안타까운 점,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공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걸 너무 자주 바꾸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지금 연동형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7, 8번 대선 공약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달라진 건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건 없고 본인의 기분과 상황과 본인의 정치 공학만 달라진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 당연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쳐오시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을 장악한다? 대단한 정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작년 얘기를 잠깐 하면요. 지난해 9월에 이제 체포동의안,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에 제출됐었고,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그 사안은 영장을 청구해야 될 만한 당연한 사안이라고 봤고요. 다만, 이 현직 그 당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만 보통 이런 일을 할 때 꼭 해야 돼.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당시에도 제가 그 사건을 제가 직접 한 건 전혀 아닙니다만 사법 영역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 과거의 전례라든가 사법 추진을 볼 때는 영장 청구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장 청구는 제가 결정했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결국 이제 구속 수사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건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제1야당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선 부분이 또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찬성해서 통과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선 과정이 대단히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국회에서 몇 달 전에 공언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뒤집었고, 그걸 뒤집었는 데서의 어떤 정치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찬성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사법적인 가부의 문제는 판사 한 명의 판단을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대한민국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은 전 충분히 존중합니다. 충분히 영장 청구가 돼야 되는 문제고 그걸 정치적인 책임과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대해서 그 범죄 혐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내용들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다른 데서 말씀했다시피 이걸 과연 한 사람이 한 게 맞아라고 의심할 정도로요. 간단히 짧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 다른 질문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갤럽 조사 이런 걸 보면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직무수행 잘한다는 답변이 한 50% 넘고 또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큰 차이가 없이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정작 국민의힘은 아직 박스권에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이 평가해 주신 것을 제가 평가해 준 위치가 아니고 전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제가 더 잘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변화하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지지하시는 분, 비판하시는 분 모두 약간 다른 지점에서 실망하시는 분이 많았던 정당입니다. 제가 지금 소속돼 있지만요. 그렇지만 제가 와서 우리 국민의힘이 원팀으로 지금 변화하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국민들께서 머지않아 평가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국민의 그 평가가 목련이 피는 4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갤럽 여론조사 지금 언급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 역시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을 차기 대선 주자 또는 국가 지도자 후보 물망에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제 외교안보, 국가안보 이런 데에 대한 식견도 있으셔야 될 텐데 사실 이제 우리 지금 휴전선 이북에 평양에 벌써 집권 13년을 맞는 젊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 올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등에서 대한민국은 뭐 철두철미 제1의 조국, 뭐 전쟁 중인 교전 두 나라, 평화통일 민족 대단걸 표현도 다 삭제하고 그랬습니다. 거칠고 과격한 언사를 걷어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법률가 시고 이런 냉철한 현실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행태가 왜 이런 행태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본이라든가 기업의 국적이 이렇게까지 중요해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세계 정세가 굉장히 바뀌었고요.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의 어떤 큰 블록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주변 지형 지물까지 생각해가면서 생존의 전략을 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국제정세는 분명히 우리 쪽으로 많이 우위가 되어 있죠.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저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한미일 공조를 복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시스템하고 더 가치동맹으로 승격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분명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격한 언사를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의 북한에 대한 구상은 담대한 구상을 이미 발표한 바 있죠. 우리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는다. 북한이 조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파격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죠. 우리는 그 입장을 견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입장을 견제하는 것의 바탕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맥점을 짚어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는 언제나 강성으로 나서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언제나 현실론을 인정해서 물러설 수도 없는 겁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정부가 그 균형의 지점을 잘 포착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북한의 생존 전략을 언급하시고, 그런데 북한은 지금 핵을 갖고 있습니다. 그저께 최종현 학술원 조사 결과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90%가 이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핵우산이 여전히 이제 불안하다. 60%가량 이렇게 했고, 그런 맥락에서 독자적, 우리 생존을 위해서 독자적 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70%가 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된다. 최소한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로서 제가 이건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현실적인 것과 또 정치적인 것이 있는데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MBT 체제를 우리가 부정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매력적인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이 나왔을 때 70%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의 핵 확산, 그리고 우리는 세계 전체로서의 핵 문제에 대한 기준과 다른 나라와의 어떤 공조 그리고 균형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말씀하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식 중에 원오브됩니다. 라는 정도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우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만한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특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간단히 외교안보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김경태 위원께서 아까 86 세대와 관련된 질문을 좀 준비하셨다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대 정신을 말씀하셨고, 특히 이제 문제는 그 시대 정신으로 이제 지목된 분들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해 삶에 어떤 구체적 이익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 모호한 것 같고, 무엇보다 의회 독재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데, 그 야당의 그 강한 정부 견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의 여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정부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갈 것인지,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정부의 독재인데 이 부분에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깊은 존중과 존경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그 과실을 몇몇의 운동권의 자기들끼리 이너서클들이 수십 년째 주고받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치적 의사결정도 그렇고, 뭐냐면 그 70명은 서로 다 아는 사이 아닙니까? 서로 형동생 누나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세대교체가 되지도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부패해졌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송영길, 윤건영,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청렴합니까? 우리 정상적인 정치인의 기준에 봐서도 저는 그 부패의 문제가 이미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답을 내놓고 있어요. 하나같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청산되고 새롭고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분들이 그 영역을 들어왔을 때,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와 대한민국 동료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그 이념이라든가 이런 게 터잡은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럼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고 제가 지칭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내는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은 너무너무 예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 가능한 범위가 과연 몇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2024년, 2025년에 지금의 시대에 맞는 정신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리를 내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의회 권력 문제, 독재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는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가 당선은 됐지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려고 했었을 때
의회에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의 타협선을 끊으면서 계속 끊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슛을 하려고 하면 파울을 끊는 그런 식이죠. 그 양태가 너무 강해졌고 지금은 너무 노골적이 됐고 너무 강해졌습니다. 반복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뜻을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게 민주주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집권 여당을 이끌게 됐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잊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 그 윤석열 그 정부 견제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역시 얼마 전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김승연 국장 질문해 주시죠. 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 들어보니까 뭐 평소 그렇듯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드려야 될 질문 같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당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거리를 두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선거에서 이기려면 자, 우리가 이번에 국회에서 과반이 되어야 된다. 그게 총선승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정책을 국회에서 이렇게 법제화해야 되니까 라고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 인기와 당의 지지율이 괴리가 있는 것 그리고 대통령 국정 수익률이 낮은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떠난 이후에 당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지겠다고 강서구청 선거에 말씀하셨지만 그 사인이 구체적으로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이겨야 대통령 생각이 잘 구현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기면 안 떠납니다.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겨야 한다? 꼭 그것만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정부는 단 한 명이 이끄는 정부가 아니에요. 우리 당, 집권당, 그리고 많은 강요들,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이 이끄는 정당입니다. 그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줘야 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사실 있어요. 물론 비판하실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식을 정했고 저는 이미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께서 불편하시고 저는 국민들의 눈치를 굉장히 볼 겁니다. 국민들께서 비판하시고 합리적인 비판하시고 뭔가 이건 아닌데라고 하시면 저는 그때그때 반응하는 정치 그리고 반응하는 정당을 만들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셨던 점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구 하나의 생각을 하기 위해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정치 세력은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자유와 경쟁을 장려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하고 룰을 지키게 하겠다는 어떤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생각을 구현하는 정당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뀐 상태에서 이겼다? 그럼 국민들께서 바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바뀐 정책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토대가 생기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추가로 좀 관련 질문입니다. 오늘 역시 많이 느끼셨겠지만 진취적이고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반 거의 2년 다 되는 기간 동안은 법무장관으로 국무위원을 지내셨습니다. 사실은 이런 한 위원장의 생각이 과거 국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국무위원 시절에 좀 역할을 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무회의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하셨던 겁니까? 일단 국무위원은요 개별 부처를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 하면서 제 정책들을 보시면 저는 좌우를 가리지 않았고 그냥 국민의 어려움과 현안만 보고 했었습니다. 저는 국민을 좀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제10합법 주장했고 이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려고 주장했고요.
다양한 정책들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은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정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저는 그 제주 4.3이 공산주의자가 관련된 부분이라는 그런 정의와 그거에는 공감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분이 생겼다는 것도에서도 공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안 했던 직권 재심까지도 저희가 하겠다고 하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개별적인 정책을 제가 했던 정책을 봐주시면 제 생각은 일관됐다는 점을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드린 점은 있을 겁니다만 제가 잘하려는 의지나 변화하려는 의지나 혁신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 일요일로 좀 가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사퇴를 대통령실로부터 요구받으셨고 거부했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날의 상황도 몹시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하고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비대위원장을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 사이에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입니다.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죠.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라는 굉장한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둘 다 헌법과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국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는 여기서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왔고 저는 예전에도 지금도 어떤 공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적 영역이 관여되는 걸 저는 대단히 싫어하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히 진행되고 있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결국 의견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의견을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인데요. 저는 대통령과 제가 충분히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